또 경기도가 실제로 우리 이 지사님의 선거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직자의 책임 그리고 의무라는 측면에서 명락 대전 뭐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는 명락 폭망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경선 준비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패싱 문제라든가 엇박자 문제라든가 또 심지어는 무슨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후보자에게도 좋을 것인지 당을 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네, 자 여야 대선 경선 열기도 또 대선 후보들의 신경전도 지금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치권 쟁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4명의 패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집안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쓴소리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과도한 네거티브 공격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서 진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마저도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저게 이제 오늘 오전 상황인데요.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려가 나오자 이재명 후보가 재차 원팀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네거티브일 수도 있지만 또 검증일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우리 이현정 위원께서는 저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시컨 네거티브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하지 말자. 이제 와서 원팀 이야기하는 게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아마 첫 번째는 일단 승기를 잡았다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좀 주춤한 모양새거든요. 예. 그런 속에서 일단 더 이상의 네거티브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거. 더군다나 오늘 이낙연 후보 측의 서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예전에는 이 경선 끝나고 나면 원팀이 됐는데 예. 이번에는 장담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이 경선이 끝나더라도 실제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위기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일단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네거티브보다는 오히려 정책 경쟁을 하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네거티브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승부를 하더라도 예. 결국 불리한 것이 없다는 이제 그런 판단 때문에 한 것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금 지방 이제 유세전이 남아 있고요. 또 경선이 아직 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약속들이 지켜질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제 뭐 다른 후보 측에서 뭐 이게 사실은 네거티브와 검증은 전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렇죠. 서로 입장 바꿔놓고 보면 네거티브를 검증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앞으로 이런 네거티브가 아닌 또 검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응할 것인지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현정 위원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 서른 의원이요. 경선 후에 원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이 경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른 의원의 발언의 의미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가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뭐 감정 싸움까지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뭐 한 팀으로 이제 재구성될 수 있는지 어떤 의문점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서른 의원의 어떤 발언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요? 네거티브 심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어떤 방향성에서 얘기를 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네거티브 발언 뭐 논란
대한 중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 저는 최소한 이재명 지사 스타일로 본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이제 더 이상은 안 할 걸로 봐요. 그리고 그건 안 한다. 그 과정 속에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2017년에 예를 들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굉장히 이 파지티브 외에도 뭐 이 네거티브 많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후보로 당선이 되면서 다른 캠프들의 어떤 인원들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캠프로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어요. 오늘 사실 이 지사가 그걸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본인이 후보가 된다 그러면 그 대선 캠프의 모든 다른 캠프의 인원들도 참여시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지사가 선도해 나가고 게 되면은 예. 사실 이낙연 후보도 따라가지 않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싫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흐름을 잘 잡고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을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후보들은 이제 지역 민심 잡기에 이제 분주한 모양입니다. 그동안의 난타전이 민심에는 영향을 줄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TK를 가고 예.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충주 아내의 고향을 가고 이러는데 이거 예. 외연 확장을 위한 행위인 건 맞습니다만 굉장히 지나친 어떤 네거티브성 공약의 경우에는 서로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어떤 네거티브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원팀 정신을 강조한 것이고 예. 이낙연 전 대표도 여기에 좀 수긍해서 서로 간의 정책 검증과 미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앞으로 좀 지사직 사태로 또는 백제 발언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말로 미래 비전, 국가 운영 능력이 있느냐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야권의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후보와 같이 예. 이분들과의 어떤 본선 경쟁력이라든가 미래 비전의 차이를 제시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네. 나머지 후보들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지금 잠깐 언급이 됐는데 네. 이 지사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 둘 중에서 어느 걸 택하게 되면 지사직을 유지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제 그 특유한 성격이죠. 네. 경선을 완주할 것이냐, 지사직을 완주할 것이냐 하면 내가 둘 중에 선택하라면 지사직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여당의 대선 경선의 가장 1위 주자로서 그렇게 화끈하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재명 지사의 성격을 잘 드러낸 거라고 보는데요.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위원장조차도 이게 좀 부담이 되니까 지사직을 내려놓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이런 식의 했죠. 권유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내가 그 도민의 선택과 도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게 지자체 장애로서의 대선 후보를 뛰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 대선 후보를 뛰는 것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똑같이 뭐 선출된 사람인데 자기 선출된 공직을 이용해서 그걸 겸임하면서 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사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이제 결단에 따라 사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으로 보면은 지자체장은 90일 이전에 일단 사퇴를 하게 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렇게 못을 박아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24시간 지방 행정에 대한 막중한 과중한 임무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예. 이낙연 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도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자체장 90일 사퇴 시한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입법 취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문제는 그걸 두 개를 겸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말에도 물론 휴가 내서 돌아다니셨겠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기자회견 해야 되고 또 뭐 메시지 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그러면 하루 일과 주중의 일과 시간 전체를 그러면 도지사로서의 업무에 충실하고 네. 나머지 그런 후보로서의 일정들을 그러면 일과가 떠난 새벽이나 그럼 밤중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말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서 보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뒤처지는 후보라면 뭐 저런 논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지사직에 대한
분명한 좀 결단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에 봤을 때는 상당히 지사직에는 그렇죠.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예. 있다. 알겠습니다. 90일 전에 사퇴하는 거는 지사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직자들이 선출직으로 나갈 때는 네. 국회의원이건 지사건 다 9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의 임무를 그 이후는 수행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이제 법이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사실은 지사나 대통령이나 끝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책임 행정이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이 본인에게 유임한 그 권한을 이 행정을 이제 책임지게 해야 되는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임무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적인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만약에 여기서 사퇴를 하고 후보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도정 공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후보가 되면은 90일까지 이제 유지가 이제 뭐 그 상황에서 이제 이 후보를 계속 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제 지게 되면은 사실상 돌아갈 데도 없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대리 이 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리와 본인이 어떤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진 분하고는 그 뭐 도정의 어떤 공백이랄까요? 예.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예. 저는 사퇴를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90일이니까 그 즈음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예. 그 법의 어떤 취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퇴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줬지만 도정을 이끄는 거는 시간적 여유로 대선 후보 유세와 겹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의미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사실은 도정을 하다 보면은 사실 본인이 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강을 잡고 도정의 어떤 중심을 잡는 그런 부분에서는 네. 위임을 받은 즉 선출된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대리가 있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관계가요. 일단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은 90일 사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도 행정직, 그러니까 공직자 장관이나 차관이나 예. 아니면 시도지사, 단체장 같은 경우는 90일 전 사퇴를 하지만 국회의원은 90일 전 사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국회의원의 정치적 임무와 지휘하고 예. 행정을 책임진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 지자체장의 지휘 임무를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경선 후보가 되더라도 90일 전에 법적으로 사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90일 전이면 연말인데 연말에 사퇴할 것이냐 지금 사퇴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요. 그러면 왜 90일 전에 꼭 사퇴하라고 법으로 못을 박았을까요? 대선 후보로서의 그 막중한 스케줄과 유세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메시지 사람들 만나고 선거운동하는 거 이거 하고 예. 도정을 책임진 사람이 하루 일과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이것과 중복할 수 없기 때문에 90일 전에는 최소한 사퇴하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맥락과 법적 취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경선에서 본선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또 대선 운동, 경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일찍 도지사직을 사퇴함으로써 대선 경선 후보로서의 매진하는 것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도지사로서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와 직책의 프리미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논란거리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90일 전 이야기는 좀 이야기가 갈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회의원은 아닌 거로 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확인을 해보고요. 예, 이승훈 변호사님.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경남지사라든가 김관용 경북지사 같은 경우도 실은 지사직을 유지한 데 대선에 출마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퇴를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사직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면서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그 기간은 충분히 국민들이 인정하실 것 같고 또한 원희룡 지사가 지금 며칠 전에 출마해놓고 바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면서 도덕성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이 이제까지 대선 후보로서 활동하면서
그만둔 지 한 2, 3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본인의 어떤 행동을 갖다가 상대방의 어떤 도덕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어차피 선거 일정 90일이기 때문에 남아야 한 2-3달 경우입니다. 마지막까지 경기도지사로서의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본인이 지금도 어떤 경기도민에게 제시하는 어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마치 2-3달 먼저 사퇴를 하면 도덕적이다, 경기도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이런 취지로 오역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왜 불거졌는지를 한번 보면 알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재난지원금을 정부와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88%를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12%를 경기도에서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자, 왜 아까도 이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도지사라든지 네. 이 장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권이 있거든요. 이 집행권이 선거에 이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선거가 있으면 중립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선거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나는 100만 원씩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맞겠습니까? 자, 이거를 지금 도민들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경기도민들이 1,300만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매표행위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도지사 의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네. 경선 후보로 뛰는 사람이 다른 데와 다 달리 돈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행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지사 이게 이제 사퇴하는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본인이 경선 후보로 뛰고 있을 때는 상당히 어떤 정책을 중립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선거에 이용하는 듯이 비춰지면 이거는 자신의 어떤 지사직 권한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개별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개별 자치단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금 예컨대 지금 이 지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1월 달에 올해 1월입니다. 예.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에 거의 5천억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결정 사항인데 이거를 매표형이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는 이미 매표했네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몰기보다는 제 생각에 이거는 재난적인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지자체 각자가 뭔가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맞춤형의 어떤 지원금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장 핵심적인 그 쟁점은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행정의 권한과 집행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의 선거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직선거 모호조에다 그걸 못 박아놨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은 뺀 이유는 국회의원이 결재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충실해야 되고 의정질문 충실해야 됩니다만 행정 집행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결재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1,500만의 경기도민들의 도정을 책임진 매일매일의 결재권을 가진 분이고 인사권이 있고 예산 집행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전에는 대선 후보로 뛰려면 그만두라고 법적으로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을 생각해 보시면 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맹공을 좀 퍼부었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은 검사로서는 무능하다. 악의적 특수부 검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떤 배경에서 이 나온 이야기인지 좀 이승훈 변호사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 주장인데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구속되게 된 원인이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K재단이나 미르재단으로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은 경제적 공동체로서 삼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법원에서 생성이 됐는데요. 예. 그걸 갖다가 이재명 전
이재명 후보가 성남지사 시절에 이제 성남 FC 구단주가 돼야 됩니다. 성남지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성남 FC가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삼자 뇌물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논리가 검사로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무능한 거다. 그리고 또한 이건 악의적인 특수부 검사처럼 무고한 어떠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K재단이나 미르재단과 성남 FC의 구단은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윤 후보가 이 지사의 이제 성남 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부각을 하자 이 지사 측에서는 이 코바나 컨텐츠, 이 전시 후원 의혹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싸우다가 1위까지의 이제 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황이잖아요, 이현정 의원. 지금 이게 윤석열 후보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닙니다. 성남 분당경찰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소환을 했더니 공개 소환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지금 서면 조사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에 그 FC 성남의 구단주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업들,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 6, 7개 기업들로부터 약 한 160억 정도의 후원금을 거뒀어요. 근데 이 후원금을 거둔 회사들이 보면 다들 민원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민원이 대부분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이 되어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후원이 끊겨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발이 있었죠. 네. 자, 결국은 이 후원 대가로 인해서 뭔가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분당경찰서가 수사를 하다가 예. 이재명 지사에게 소환을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촉구한 것이고요. 이건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문제를 먼저 제기한 사안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결국은 이제 최순실 씨가 했던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문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이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어제 부인 김혜경 씨와 장인이 고향인 이 충북 충주를 찾았습니다. 김혜경의 남편 이재명입니다라는 이 제목의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애정이 드러나는 글인데 이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차별화됐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관욱 교수님. 그렇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부인이 같이 지금 선거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논란이 있고 지금 아직 등판을 안 했어요. 네.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 후보 부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지역이라든가 본인이 못 가는 지역까지 대신해서 이제 좀 일종의 이제 선거운동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충주가 아마 그 부인의 고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소개도 이재명입니다가 아니라 김혜경의 남편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예. 사실은 뭐 고향에 가가지고 부인을 띄워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충청도 민심이죠. 네. 충청도 민심도 좀 이제 돌아보고 그리고 여성의 어떤 표도 좀 자극을 해보고 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선거운동에서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인이 본격 등판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좀 토론 중에요, 국회의원이 90일 전에 사퇴를 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2017년에 19대 대선에서 유승민, 심상정, 조원진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대선에 나왔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좀 다른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 측 인사가 다른 후보에게 봉사활동을 보이콧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측의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 이 상황도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께서 네.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근데 TV조선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번 이제 당 자원봉사가 있었고요. 예. 또 대선 후보들 이제 전체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윤석열 후보하고 뭐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든지 뭐 홍준표 대표라든지 다 참석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윤석열 후보 측의 뭐 한 중진 인사가 다른 후보 측에 이거 다 참여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게 이제 TV조선 보도였고, 네. 이를 접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이제 좀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의 반론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논쟁을 그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어온
지금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측 간의 어떤 신경전 예. 이 속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내부 좀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걸 일단 국민의힘 입당 여부 문제를 놓고 당 밖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 사이에 이른바 이제 버스 정시 출발론 가지고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면서 좀 잦아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그 불편한 좀 감정이 조금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전체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좀 서로 협력적인 윈윈 관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예. 저는 두 분 다 조금은 서로 간에 상생을 해서 윈윈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준석 당대표도 대선 경선을 중립적으로 관리를 하고 내년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야만 그다음에 정치적 미래가 보장이 되는 구조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뭐 조금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최근에 정치율이 뭐 빠지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그 빠진 여론조사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게 국민의힘에 지지한다고 밝혔던 지지층 중에 젊은 20, 30대, 30, 40대가 윤석열 후보에게 다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러면서 보면 이준석 후보랑 같이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의 이제 입당을 둘러싼 약간의 이제 기싸움 속에서 네.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그게 지금 드러나는 상황인데 이제는 좀 그걸 깨끗이 털고 네. 당대표로서 또 제일 유력한 야권 후보로서 서로 끌어안고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도 이 논란 자체는 이준석 후보도 저걸 일일이 다 모든 걸 다 시시콜콜하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방송 가서 말하는 것 자체를 조금 좀 줄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고 예. 윤석열 후보는 다행히 윤 총장이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나마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총장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캠프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기본적으로 좀 캠프에서 분위기를 좀 다운시켜서 우리도 좀 말을 자제하자. 이렇게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들을 일으키는 것을 양측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글쎄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당연히 피해야겠죠. 근데 지금 요 정도의 기싸움, 글쎄요.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대선 후보와 또 젊은 당대표 다 팬덤들이 있잖아요. 쉽진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밖에서 보면. 맞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팬덤이 있거든요. 예. 보수에서는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젊은 층에서 호응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팬덤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서로 간에 기싸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에게 뭐 실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이 지지율을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다른 주자들과 같이 있는 모습 또는 다른 주자들과 동급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싫어서 아마 밖으로 도는 것 같고 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마치 이 대선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쪽박천 행사라든가 또는 뭐 주자들을 모여놓고 회의를 한다든가 아직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 공정한 대선 관리라든가 어떤 중립적인 대표로서 어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흥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불안하고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민주당에서 보면 또 이런 좀 불협화음들이 또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팩트가 없는 서로 간의 검증 공방, 예. 사실이 없는 어떤 허위 사실을 가지고 같이 마치 다투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결국에는 주자들한테 다 안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재명 지사가 선제적으로 먼저 자신은 네거티브적인 공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당 후보 주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현명한 길인지에 대해서 좀 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요, 윤 후보 측의 행보를 최재형 후보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당장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굉장히 정중하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일정 조정이 어렵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셨고요. 근데 어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익명 인터뷰로 아니 왜 오라가라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다 그런 거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평가할 거로 보이고요. 저한테 오라가라가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경선 캠프 측에서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저 정도는 이제 신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대표를 향한 이 윤 후보 측 불만은 좀 커지고 있는데 특히 후보 검증 단장의 이른바 윤석열 저격수로 불렸던 이 김진태 의원을 안 치려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자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교수님? 예, 김진태 전 의원을 이제 후보 검증단장으로 당대표 직속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나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준석 대표에게 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조금 제고해 달라고 제 부탁은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김진태 의원이 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막 공격을 해서 저격수기 때문에 이게 부적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조금 제고하라는 이유는 예. 이 김진태 전 의원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강성 보수 이미지 너무 강하게 고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 30%를 웃도는 제1야당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예. 2020년에 4.15 총선에서 대참패한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그리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 체제하면서 그나마 30%의 지지를 가져왔던 것은 그전에 아스팔트의 그 강경 보수분들의 이미지에서 분리하는 과정을 힘겹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과도 하고 그리고 5.18 민주묘지 가서 참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불식시켜 왔기 때문에 이나마 온 겁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사실 입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진태 전 의원이 등장을 하면 네. 이준석 대표의 뭐 선의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당 전체의 이미지나 지지도는 제가 볼 때 부정적이라고 제가 진언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저는 뭐 이준석 대표도 그런 뭐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일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다만 검증이 필요한데 검증을 하는 이유는 행여라도 윤석열 후보에게 가해지는 네거티브 공세를 미리 좀 알고 방어 논리를 가지자고 하는 것인데 예. 그 검증 단장이라는 건 검찰에 종사했던 분을 찾다 보니까 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지금 캠프에 가 있으니 전직 의원 찾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이 거론됐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김진태 의원으로 안 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김현우 교수님. 그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악연이 있었죠. 그때는 근데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진태 전 의원은 친박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수사의 책임자가 윤 전 총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문회 때 굉장히 강력하게 검증을 했고 이것이 이번에 검증단의 어떤 단장의 역할에서도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입당을 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여당에서 즉 정부에서의 어떤 검찰총장 임명이었던 거지만 네. 지금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자신의 당의 어떤 후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 뭐 이런 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정진석 의원이 윤 후보를 돌고래 또 지지율이 떨어지는 다른 후보를 이제 멸치나 뭐 다른 것들로 비유를 하면서 역풍에 휘말리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에 홍준표 후보가요, 윤 후보 진영을 향해서 국회의원을 레밍, 그러니까 들쥐죠. 만들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친윤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의원들의 언행 또 뭐 걱정을 했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의 대응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의원들 줄서기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대표 후보 하셨을 때 주로 안 세웠습니까? 네. 그때는 레밍 아니고 지금은 레밍인가요? 저는 저런 식의 표현은 결국 자기가 못하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예. 현재 지금 정당 구조상 당연히 지금 우리가 현역 의원들이 지금 캠프에 갈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캠프에 못 가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를 의원들이 지지하는 거는 뭐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이걸 뭐 본인은 안 서는데 딴 사람 많이 가니까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본인들 다 지난 경선 때도 다 의원들 그렇게 줄 세워서 친홍계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럼 친윤계로 가니까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객관적이지 못하죠. 네. 결국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뭐 오늘 또 이제 이종배 의원이 지금 이제 윤 후보의 정책 총괄 단장으로 일단 가고 여러 가지 이제 현역 의원들의 이제 인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 측에 보면 의원들 한 60명 가 있잖아요. 또 이낙연 후보 측에 한 40, 50명 가 있잖아요. 뭐 그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오면 당내 유력 주자들과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국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밖에 있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당 밖에 있는 사람 비판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은요.
각각의 후보들이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싸우는 때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한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 그거 가지고 결국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서 치열한 경쟁 붙는데 이 경쟁을 뭐 어떻게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개개인이 얼마만큼 하는 자기 성적을 내느냐 저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홍준표 의원께서 이제 뭐 앞서가는 윤석열 후보를 이제 뭐 비판하는 게 뭐 당연히 당내 경선에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죠. 그러나 조금 품격을 좀 지키고 좀 말을 조금 자제하실 필요 있다고 봐요. 네. 같은 말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레밍이라는 단어를 같은 동료 의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예. 지금 이현정 의원이 말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당내 같은 의원이고 한솥밥을 먹은 의원들한테 레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홍준표스럽다는 이야기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는 홍준표 의원이 저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한다 칩시다. 그래도 말을 단어를 좀 골라서 하시고 정제된 단어를 쓰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격한 후보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윤석열 후보와 차별성을 돋보이는 건 당연히 맞죠. 그렇게 하더라도 지난 주말에 보십시오. 대구에 갔을 때 홍준표 후보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총장을 비판하면서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이 사람을 왜 TK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주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자기를 돋보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똑같이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보수의 원조를 지금 자처하고 TK, PK에 또 연고가 있는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 윤석열 총장과 차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과 나는 달리 정치적 분열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훨씬 품격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이걸 뭐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고 왜 감옥에 쳐넣는데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또 홍준표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차별화시키고 앞서가는 후보를 비판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정말 보수답게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좀 홍준표 의원님의 좀 변화된 그런 좀 메시지를 내놓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준표 의원님이 말씀을 잘 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돌고래 멸치 얘기가 그럼 왜 나왔느냐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돌고래 정도 수준 된다. 이게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멸치와 같은 다른 지지율이 낮은 분들하고 같은 대우해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특권을 달라는 거고 특혜를 좀 이제 해줘라 뭐 이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당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만약에 민주당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당장에 예컨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 1위다. 나한테 특혜를 달라. 날 왜 가두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다른 후보들이 바로 공정 관리 안 되고 있다. 굉장히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지지율만 높다 그래가지고 특혜를 요구하는 사실은 뭐 그런 윤 전 총장 측의 어떤 입장이 사실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11명인가 12명인가? 13명입니다. 13명인데 또 한 명 더 있더라고요. 또. 그렇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글쎄요. 다 대선을 가는 것도 아니고 출사표를 다 낸 것도 아니고 당내 기반을 확립하려고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이런 분들에게 지지율이 2자리 이상의 1등이 달리는 사람하고 다 같은 어장에서 한다? 이것도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또 고민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혜를 뭐 줄 게 뭐 있습니까? 뭐 어떻게 특혜를 줄 거예요? 뭐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줍니까? 그냥 놔두라는 이야기예요. 한데 모여서 뭐 며칠 날 모여라, 뭐 똑같이 해라 이게 아니고 사실 이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뭐 말만 선언한다고 그랬지 실제로 후보 등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비 후보 그 당내에 예를 들어서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당 경선위원회에서는 일단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후보들을 모아놓고 공정한 경선이나 뭐 이런 거 정도 행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지금 같이 그러면 어디 동네 가서 전부 다 자원봉사라고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건 다 후보 역량이에요. 그걸 왜 후보 14명이 전부 다 같은 동네 가갖고 같이 물 날라야 됩니까?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또 14명 모아놓고 매일같이 회의하고 그럼 뭐하러 회의합니까? 그분들이. 바쁜 분들이 뭐하러 거기서 모여서 회의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지금은 14명들 각자 전국에 흩어져서 각자 뛰고 그 성과를 가지고 나중에 와서 경선에서 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경선이지 매일같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승윤 변호사. 정진석 의원이 돌고래와 멸치로 비교했는데 멸치로 해당되는 후보자들 누군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홍준표 후보나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후보로서 나와서 자신들이 정권을 교체해서 정권을 수권하겠다고 하면서 예. 좀 자당의 후보들은 지지율이 거의 없잖아요. 마치 며칠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뭐 주 120시간 농방이다. 세금 걷어서 국민들께 나눠줄 거면 안 걷어주는 게 안 걷는 게 낫다. 이런 취지의 어떤 신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정말 대선을 위해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자신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입시 비리와 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내려집니다. 핵심 쟁점은요, 이 딸의 이 세미나 참석을 둘러싼 증언인데 이게 판결에서 좀 영향을 좀 바뀔 것 같다고 하는데 이승호 변호사님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입시 비리로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4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예. 마치 이제 서울대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위조 공방이 있는데 재판에서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던 어떤 조민 씨의 친구 장 씨가 예. 재판에서 이번에는 동영상 속의 인물이 조민 씨가 맞다, 90% 이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증언이 번복됐기 때문에 예. 이 유죄 판결이 바뀔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쟁점이 되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네.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일단 증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재판부. 그러면 형량의 변동이 고게 바뀌면 변동의 영향은 지금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무죄가 된다고 한다면 형량의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경심 교수의 2심 선고 결과가 이제 1심이 진행 중인 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목이 됩니다. 입시비리 의혹으로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입니다. 2심 선고 결과가 조 전 장관의 선거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두 분. 결국 이제 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유죄로 된다라면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조한 게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이 이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보냈는데 사실은 증언들이 여러 명의 증언들이 다른 사람들 증언들이 있어요. 이 교수 뭐 아들 말고도 네. 다른 증언들이 예를 들어서 밖에서만 봤다. 그 안에서 못 봤다라는 증언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뭐 당시에 이제 인턴 증명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인턴 한 게 아니라 그냥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 진술 자체가 어떤 제가 볼 때는 큰 이 사안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7가지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 어떻게 판단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고요. 예. 이 결과에 따라서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 혐의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또 대선 소식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